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호시탐탐 습격시기를 노리는 백만 바이러스와의 최적의 전투 전략을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이혜연입니다. 대한민국 바이러스 초전 박사의 선두에 계신 분이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가 3월 새학기를 맞아 홍역 바이러스 감염병에 주의해달라는 당부에 나섰습니다. 홍역, 현대사회에서는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감염이 되면 신생아 수준의 면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방만큼 확실한 대응은 없겠죠. 오늘도 감염병 이론과 실체 파악에 나서 보겠습니다. 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풍토병화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기원 논쟁이 또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FBI에서 중국 우한 내 한 실험실에서의 사고로 이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좀 정치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WHO가 기원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논쟁을 사실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기원을 찾는 일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예, 이 모든 정보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이 기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것은 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2019년 겨울, 즉 12월 정도에 중국 우한에서 갑자기 급성 폐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되고 됐는데, 이때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제조합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잘못된 제조합 바이러스가 연구원들한테 오염이 되고 이 연구원들이 증상을 나타내면서 우한 시내에 퍼뜨렸다 하는 가설인데요. 사실 신빙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지금 FBI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은 확실치는 않지만, 일반적인 가설로서는 박쥐에서 처음 시작했고 중간 숙주동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상갑이라는 것도 일종의 예로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이 사람들 간에 견파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진화를 했다 하는 것이 거의 지금 정설처럼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19는 박쥐로부터 오긴 했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전파가 가능함으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된 상황인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하게끔 변이가 되는 것은 단시간에 걸리는 일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가설은 상당히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방역 규제는 좀 날로 가벼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위기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우리 생활에 많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보다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이것이 왜 시기가 4월 말이나 5월 초냐 하면은 지난번에 WHO에서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음번 회의가 4월 말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때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일주일간의 자가격리하고 고위험시설, 즉 교통기관이라든지 혹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마스크 의무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마 WHO에서 이 비상사태를 해제하게 되면은 지금 감염병 위험 등급이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급인 독감이나 노로, 로타바이러스처럼 완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보면은 이 감염병 위험 등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마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만큼 방역이 완화가 되면은 고위험 감염군, 즉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의 목표는 이런 고위험군에서의 집단 감염을 더 막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역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와 또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위험군들에 있어서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 의료 체계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부 무료지만 치료비라든지 입원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본인 부담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는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여러 가지 상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완화한다는 것은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적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코로나19가 좀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사망자 수를 한번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300여 명, 12월 1,600여 명, 지난 1월에 1,200여 명 정도였고요. 매달 이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숨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2월 한 달간에는 전국에서 502명이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사망자 수가 정말 크게 줄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을 덜어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망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도 지금 100명대고요. 사망자는 일평균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진단검사를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입원 환자, 위중증 환자 혹은 사망 환자가 굉장히 중요한 방역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중순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켰냐 하는 것들도 계속 1 이하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정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망자 추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제대로 깨볼 문제적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기원전 300년부터 유행한 홍역, 지구상 최강 전파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새 학기를 맞아서 집단 발생 우려에 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지금도 홍역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1년간 전 세계 홍역 환자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생했고 그 뒤를 말레이시아, 튀르키예가 잇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는 국내에서 3년 만에 홍역 환자가 발생해 이모기도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이 홍역은 또 왜 걸리는 건지 또 최근 1년간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 이 홍역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선진국들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이지리아나 인도 같은 데서는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12월 29일 카타르에서 입국한 환자가 발진을 나타냈고 31일 날 발진이고 그 이후에 4월 달에 이분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역 환자가 처음으로 지난 3년간 없었던 해외 유입 홍역 환자가 생긴 것이고요. 이런 해외 유입 환자들이 결국은 국내에 집단 발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홍역에 대해서도 예방에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상을 잘 인지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감기랑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초기 증상은 기침이라든지 콧물, 결막염 같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에 얼굴로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발진이 됩니다. 근데 커플릭 스팟이라고 그래서 전조 증상으로 홍역 증상을 나타내는 입안에 코프리 스팟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임상 증상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 선생님이 1차 의료기관에서 홍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홍역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하는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홍역 증상은 또 합병증을 걱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홍역 환자의 약 30%가 최소 1개 이상의 합병증을 겪는데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설사, 중이염,
폐렴, 급성 뇌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홍역보다도 이 합병증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홍역의 무서운 점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숙주세포가 우리의 몸 면역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이 기억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파괴됨으로 해서 리셋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2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후유증, 합병증의 하나로서는 적어도 몇 년 후 혹은 10년이 지나서도 SSPE라고 그래서 아급성 범뇌염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발생되게 되면은 뇌 부검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증식을 한 것이 보여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사망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후유증이 하나가 있는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홍역을 사실 엄청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볍게 여길 질환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또 있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 홍역에 단 한 번이라도 감염이 된다면 신생아 수준의 면역 체계로 돌아갈 수 있고 이 독감 바이러스 항체들을 크게 줄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가볍게 볼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이 독감 바이러스의 항체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에 기억해 되어 있는 기억세포들의 면역세포들, B세포들이 항체를 바로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리셋해 갖고서 면역 상태가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모든 병원체들이 감염원으로서 처음 노출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간의 그 명역 획득을 다시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행히 이 확실한 백신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 전에 백신 접종을 고려해야 하는 그 그룹에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와 또 이 면역 저하자가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1893년부터 1996년 출생자는 왜 거론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이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가요? 예, MMR 백신이라는 것은 홍역, 볼거리, 풍진 이게 세 가지 백신으로 이 예방 접종 스케줄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또 4에서 6세 사이에 2회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다면은 적어도 97% 이상의 평생 면역을 갖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평생 면역은 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해외 여행 시에 과연 접종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1세 미만인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외 여행을 가는 계획이 있다면은 1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한 번 홍역 예방 접종을 더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신이 알 수 없는 면역 상태는 사실은 항체 검사로 알 수가 있고요. 1983년부터 97년 사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97년부터 2회 접종을 했고요. 1983년에 1회 접종을 했기 때문에 1983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1회 접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때 홍역 백신에 대한 그런 우려의 지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요. 백신 관련해서 오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역을 예방하는 이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된 바도 있고요. 또 홍역은 무서운 질환이 아니라서 백신이 더 위험하다는 소문도 있고 또 뭐 백신 효과가 10년도 안 간다 뭐 이런 국내 조사도 발표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진실은 좀 어떤 걸까요? 예, 진실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나키라든지 유럽에서 일부 종교적인 집단들이 예방 백신을 하지 않는 것, 즉 전부 합쳐서 안티백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한번 자연 감염이 됨으로 해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자연적이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면역을 갖는 상황에서 걸리는 것과 이 사람들처럼 면역 자체를 거부하는 즉
질병이 오히려 백신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개념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집단 면역 상태라는 것은 예방 접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잘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 면역에 의해서 만약에 면역을 획득해야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백신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인류의 이득이라는 것은 감염되어서 얻어지는 그 부작용 또는 사망, 위중증, 이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그 전제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예방접종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례로서 물론 위중증이라든지 사망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굉장히 어렵고, 가능한 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중대한 위중증 사례, 부작용 사례, 사망 사례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예방접종은 중지를 해야 되겠죠. 네, 결국은 예방법이고 또 이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홍역은 좀 해외 유입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예방법이 해외 유입 대책은 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모든 이 감염병들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역에서 모든 감염병이 걸러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감염된 유입 환자가 급성기가 되었을 때 국내에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의료진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홍역에 대한 어떤 면역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홍역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다 집단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이 시기부터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게끔 하는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퍼져서 지역사회로 퍼지게 되면은 학교 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기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홍역이 집단 발생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는데, 그 시초는 전부 해외 유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홍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몹시 애를 먹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이 홍역을 치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이 홍역이 이제 더 이상은 관용어로 치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 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키워드가 좀 최대 이슈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건강 인기 키워드는 노인 가려움증입니다. 이 노인 가려움증이 이번 주 건강 분야 최대 키워드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건 그만큼 좀 많은 고령층이 이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70세 이상의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노화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노화에 의한 가려움증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피부 수분량의 감소와 공기 중 수분을 피부로 끌어들이게 되는 세라마이드라는 물질의 감소, 또는 피부의 혈관의 기능이 감소되는 것, 또는 피부 노화로 인해서 피지선이 위축됨으로 해서 피지분이 결국은 분비가 덜 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는 수분 부족과 지방질 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목욕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이런 피지 성분, 지방 성분들이 전부 빠져나가게 됨으로 해서 수분이 모자라되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스테로이드제나 혹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으셔서 이 연고를 단기간에 바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지만, 기본적으로는 약보다는 평소 생활 환경 중에서 샤워를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본격적인 목욕은 1, 2주에 한 번 정도 하시고, 머리를 감으시면서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샤워를 자주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노인 가려움증까지 살펴봤습니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감염병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연속 전주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기약 대란 사태가 한풀 꺾였지만 업계에서는 적어도 4월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다른 나라와 국내 등에 미칠 영향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3월 2일 날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교실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소의 증가는 있을 수가 있지만 아직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이고 또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의 면역력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의 조류독감의 유행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조류독감은 아직까지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조류 혹은 또 살균되지 않은 육류들을 조류에서부터 직접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진화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환자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도 그렇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교수님 답변 들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 공장들이 다시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비록 해제가 됐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은 날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고급 의료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나눌까요? 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안녕.